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디아 에쿤다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내 숨결을 냄새 맡고 내게 얘기해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나를 두 팔로 껴안고 이불을 잡아당겨줄 사람, 등을 문질러주고 얼굴에 입 맞춰줄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잤느냐는 인사를 나눌 사람, 아침에 내 꿈에 대해 묻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줄 사람, 내 이마를 만지고 내 다리를 휘감아줄 사람, 편안한 잠 끝에 나를 깨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 네,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쓴 자디아 에쿤다요는 32살에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시인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또 마음이 외롭다는 분들 많죠. 오늘 소개할 작품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결국은 사람만이 위안이자 희망이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윤성희 작가의 봉잔의 분식집입니다. 윤성희 작가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그 남자의 책 198쪽의 저자입니다. 1973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윤성희 작가의 봉잔의 분식집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볼까요? 윤성희 작가의 작품은 다 재밌고 따뜻해요. 특히 레고로 만든 집도 그렇고 유턴지점에 보물을 묻다? 네, 전 다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소개한 봉잔의 분식집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를 막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보기 좋고 따뜻했어요. 봉잔의 분식집에서 그 주인공은 그녀 자신의 삶의 의욕을 잃고 살고 있지만 이제 음식을 통해서 활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이상하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 봉자 엄마와 씩씩하게 음식을 나르는 그 여자가 있는데 또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회사 직원들을 만날 것 같아요.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먹는 느낌이 드는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먹은 듯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윤성희 작가의 봉잔의 분식집입니다. 봉잔의 분식집 윤성희. 피가 무단결근을 한 지 3일이 되었다. 사장이 전화를 걸어서는 그놈 아직 안 왔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중이염을 앓은 후 소리에 민감해진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사장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 귀한 아들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빈정대듯 말했다. 피는 사장의 외아들이었다. 올 여름이면 부장으로 진급한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았다. 회사 내에서 피의 별명은 무단결근이었다. 피가 결근을 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봄바람이 너무 따뜻해서,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일출을 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피가 어떤 이유로 결근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직원들은 없었다. 그녀는 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어디야?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우동에다 김밥 어때? 대리님은 김밥이 먹고 싶으세요? 김밥이 어때서? 난 김밥만 보면 김밥 안에 들어가는 노란 단무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 단무지 하면 우리 사장님의 단골 주제잖아요. 그렇긴 하지. 우리 사장님 단무지 공장으로 돈 벌어서 지금의 식품회사로 키웠으니까. 그나저나 과장님, 사장 아들 이번엔 어디 간 걸까요? 실종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스워. 30살 다 돼가는 어른을 어떻게 실종신고를 해? 그리고 멀쩡하게 아버지 있는데 우리가 왜? 하긴 그러네요. 미쓰리. 응? 이봐 미쓰리. 네. 왜요? 이상해. 멍하니 있다가 문자나 하고. 어디 연락 올 일 있어? 아니에요. 설마 단무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단무지요? 사장 아들 피. 어릴 때 별명이 단무지였다며. 에이, 미쓰리가 단무지를 왜 기다려요? 과장님, 대리님,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어렸을 적에 피의 별명은 단무지였다. 그의 집이 단무지 공장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공장이지 직원이라고는 달랑 2명뿐이었다. 그 2명의 직원들을 피는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 삼촌들 때문에 동네 깡패들 중에 나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어. 그 삼촌들이 동네 깡패였던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아무도 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어릴 때 언제나 외로웠어. 부모님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단무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셨지. 그래서 외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체하겠다. 사이다도 같이 마시면서 먹어. 김밥엔 역시 사이다가 있어야 된다니까. 두 분이 성실하게 일하셨던 건 사실이야. 그 덕분에 지금의 식품회사를 차린 거고. 생각난다. 지난번 시무식 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그랬잖아. 그때 하도 단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또 단무지는 다 빼는 거야? 난 단무지 싫어해. 사장님은 그러는 거 모르시지?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외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분이잖아. 3년 전에 나 유학 간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어. (3년) 전 피는 트렁크 가득 짐을 싸서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할 생각이었다. 그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수십 통의 이력서가 있었다. 그걸 붙이기 위해 그녀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었다. 우회전을 하던 단무지 트럭이 그녀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친 뒤였다.
운전기사가 다니는 회사의 관리과장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진통제를 맞아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만 한 달 정도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네. 저기 100% 저희 쪽 과실이라 면목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보시라고요. 소원이요? 저 취직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여직원들은 도시락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여직원 중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과장님, 대리님, 오늘은 뭐 먹을까요? 북엇국 어때요, 과장님? 저기 차길 건너 새로 생긴 쌈밥집에나 가보죠. 아유, 난 뭐니 해도 미가에서 파는 그 해물탕이 최고더라. 오랜만에 부추비빔밥도 맛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다. 작년에 입사를 한 박대리는 출근을 하면서부터 점심으로 무얼 먹을지 고민을 했다. 박대리의 수첩에는 맛있는 식당들에 관한 정보가 가득했다. 그녀는 후문을 향해 걸었다. 절룩거리는 발걸음 때문에 오른발이 왼발보다 더 진하게 새겨진 자국을 되짚으며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후문을 나서자 긴 골목길이 나왔다. 그녀는 이 골목길을 걸을 때면 행복했다. 언젠가 피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준 적이 있었다. 잠깐 그대로 걸어가봐. 왜? 뭐 하려고? 돌아보지 말라니까. 그대로 걸어가봐. 그녀는 그 사진을 화장대 거울 한쪽에 붙여놨다. 골목길 끝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다. 피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주먹밥과 우유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흔들고 피가 걸어올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면 피와 그녀는 이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을 먹었다. 따뜻하다. 자긴 멕시칸 샐러드 주먹밥, 나는 참치 주먹밥. 자, 어서 먹어. 고마워. 목마르지? 자기는 여기 바나나 우유 마시고 난 딸기 우유. 적당히 기울어진 벤치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피의 어깨에 몸이 기대졌다. 볕이 좋은 날이면 둘은 어깨를 맞대고 잠깐 낮잠을 자기도 했다. 깔고 앉았던 손수건에서 딸기 냄새가 났다. 순간 오랜만에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피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는 피에게 편지를 썼다. 나 배고파요. 하지만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지난 3일 동안 답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그녀의 메시지에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피가 자기와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생선을 굽는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생선 냄새하고 멸치 국물 냄새는 여기서 나는 건데. 여기 이런 분식점이 있었네. 간판이 봉자네 분식집? 어서 오세요. 네.
테이블마다 조잡한 조화가 있었는데 원래 붉은색이었을 장미는 색이 바래 거의 흰색에 가까웠다. 벽에는 크리스마스 때 걸어두었을 장식물들이 여태껏 달려 있었다. 맞은편 탁자에 작업복을 입은 2명의 청년들이 갈치구이와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국그릇보다도 더 큰 그릇에 밥이 그득하게 담겨 있었다. 뭐 드실래요? 수제비 주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콧노래 소리도 들려왔다.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가게 안은 금세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김치찌개를 먹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불룩하게 솟은 배를 쓰다듬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식당 여자가 수제비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수제비는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수제비를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맛있어요? 네?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아요. 네. 나도 내가 이렇게 수제비를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얼마예요? 가만. 혹시 한국 여중 안 나왔어요? 48이 졸업. 네. 맞기는 한데 누군지... 아, 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 안 나? 아, 만우절날 책상을 돌려앉자고 아이들에게 말한 게 너잖아. 만우절... 맞아. 내가 그러자고 했었어. 야, 반갑다. 아이,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널 만나면 꼭 사과하려고 했는데. 식당 여자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여자의 옛 모습이 기억나질 않았기에 여자가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아니야. 다 잊었는걸. 내일 점심 먹으러 올래? 내일? 내일이면 피가 출근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삼각주먹밥을 먹으면서 그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데. 사과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점심 만들어주고 싶어. 저기, 내일은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와. 식당을 나설 때 그녀는 자신의 뒷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시선을 느꼈다. 난 네가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다.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식당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약간 쓸쓸해졌다. 하지만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니 쓸쓸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옅어졌다.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먹나 봐. 다음 날도 피는 회사에 오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냐고 쑥덕거렸다. 과장이 서류를 찾기 위해 피의 책꽂이를 뒤지다가 사진 뭉치를 발견했다. 이게 다 뭐야? 뭔데요, 과장님? 혹시 사장 아들의 실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전부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 죄다 뒷모습만 찍었냐? 그러게요. 이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뒷모습,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의 뒷모습, 버스를 타려는 사람의 뒷모습. 이건 마라톤 선수들의 뒷모습인데요. 그가 마라톤 선수들의 뒷모습을 찍은 건 작년 가을이었어. 그는 사진기를 들고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고 난 월차를 내고 그를 응원하러 갔었지. 야, 참 특이해. 왜 이상한 사진을만 모아뒀을까? 누가 찍었는지
찍긴 잘 찍었네. 혹시 피가 찍은 거 아닐까요? 에이, 설마. 맞아. 사진 찍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직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작성하다 말고 그녀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히 12시가 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이에요. 아이, 미쓰리, 왜 그래? 아니, 미쓰리가 점심시간을 다 기다리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우리 사무실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저 점심 먹고 올게요. 그래, 먹고 와. 누가 뭐래. 봉전의 분식집으로 가면서 그녀는 버섯 전골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버섯 전골과 방금 지은 쌀밥만 있으면 2공기라도 비울 수 있을 것처럼 군침이 돌았다. 식당 여자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네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버섯 전골 했는데.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었어. 그렇다고 박수까지 치냐? 정말 먹고 싶었거든. 그래? 먹자. 둘은 말없이 점심을 먹었다. 달래를 넣어 파래를 무쳤다. 냉이는 향긋했다. 식당 여자는 그녀의 밥그릇에 밥을 더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근데 이게 다 무슨 버섯이야? 이건 양송이 버섯이고 이건 느타리 버섯이야. 이건 너도 알지? 팽이버섯. 버섯 전골에는 8가지의 버섯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버섯을 먹을 때마다 버섯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밥을 다 먹고 둘은 진하게 탄 커피를 마셨다. 있잖아. 날 봉자 엄마라고 불러줘. 봉자 엄마? 네 딸 이름이 봉자구나? 우리 봉자 5살이야. 2살 때 한 그릇 깨칠 정도로 똑똑했어. 얼굴도 나 안 닮아서 얼마나 이쁘다고. 근데 이름이 봉자라니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야. 그렇지. 얼굴은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근데 앤 어딨어? 사진 없어? 그런데 이젠 없어. 식당 여자의 말에 가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제히 침묵했다. 카운터 위에 있는 시계의 초침이 멈췄고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소리도 멈췄다. 여자는 등을 돌렸다. 그녀는 여자의 등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았다.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이제 그녀도 서서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커피잔에 여자가 마시던 커피를 부었다. 식은 커피는 너무 썼다. 그 다음 날에도 피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에 봉잔의 분식집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봐. 그러니? 된장찌개는 된장이 맛있어야 돼. 그래. 내가 된장 좀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끓여 먹어. 고마워. 오늘 점심엔 된장찌개를 먹었어. 어제는 오징어 덮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친구한테 배웠어. 그저께는 순두부찌개를 먹었어.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 하지만 답시는 오지 않았다. 피가 사라진 지 열흘째가 되던 날 사장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는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장은 전국에 있는 병원 영안실을 돌아다녔다.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사장은 죽은 부인이 생각나서 종종 눈물을 흘렸다. 피의 시체는 L시의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건은 9시 뉴스에 짤막하게 보도됐다. 기자가 피를 한 중소기업의 외아들이라고 소개할 때 화면에는 회사의 전경이 흐릿하게 비춰지기도 했다. 그는 카드빚도 없었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지 않았다. 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군요. 한 직원이 인터뷰를 했고 음성 변조를 했지만 어느 직원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다. 직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다. 피에 관을 실은 연구차가 회사를 한 바퀴 돌았다. 퇴근을 할 때 그녀는 피의 책상에서 그가 찍었던 사진 뭉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열린 창틈으로 라일락 향기가 들어왔다. 이곳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심었다는 라일락은 작년 봄부터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꽃향기를 맡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라일락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무 아래에 앉아 그가 죽었을 그 시각,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봤다. 그가 죽던 날 난 그날 아침 미역국에 밥을 한 숟가락 말아먹었고 버스를 놓쳐 지각을 했어. 저녁에 시골에 있는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하고는 불을 켠 채 잠이 들었지. 잠결에 불이 켜진 걸 알았지만 잠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잠을 자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고민을 했었지. 그가 죽었을지도 모를 시간에 난 전기세 걱정을 하다니. 난 참 바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를 발로 툭 차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대상을 알 수 없는 증오가 솟구쳤다. 라일락 향기는 너무 짙었다. 직원들은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각자 품고 있던 행복했던 시절들을 떠올릴 것이다. 더 이상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도 이미 라일락 향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는 그 가지로 나무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봉잔의 분식집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문을 흔들었다. 봉자 엄마! 봉자 엄마! 안쪽에서 방문 여는 소리에 이어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다. 봉자 엄마는 빗지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면서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웬일이야? 왜 그동안 왜 안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이 좀 있었어. 근데 웬 나뭇가지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근사한 안주 만들어줄게. 먹고 싶은 거 말해.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고 시원한 홍합탕. 알았어.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얼른 장 봐올게. 봉자 엄마는 지갑을 옆구리에 낀 채 종정걸음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한참이 지난 후
비닐봉지를 들고 봉자 엄마가 돌아왔다. 홍합은 없어. 대신 조개탕 끓여줄게. 토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철진한 잡지를 읽었다. 그녀와 봉자 엄마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돼지고기를 한 점 먹었다. 정말 맛있다. 자자, 건배. 하나, 뜨시고. 자, 짠! 너 얼굴 금방 빨개졌네. 너도. 조개탕도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거 어떻게 끓여? 쉬워. 조개 넣고 푹 끓이다가 마지막에 마늘하고 붉은 고추만 넣어주면 돼. 그렇게 쉬워? 해보면 쉬워. 잠깐만. 왜 불은 끄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보셔. 어둠 속에서 봉자 엄마가 벽을 더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윽고 색색의 꼬마 전구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어때? 크리스마스 이브 같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난 외로우면 저걸 켜놓고 불빛들을 봐. 그제서야 그녀는 왜 철진한 크리스마스 장식물들이 아직까지 가게 벽에 달려있는지를 알았다. 소주잔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그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친구의 잔에 건배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친구가 끓여준 북엇국을 먹고는 창문이 없는 방에 누워서 낮잠을 잤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낮잠을 자기에는 아주 좋은 방이었다. 근처 공장에서 칼국수 10그릇을 배달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녀는 봉자 엄마를 따라 칼국수 배달을 나갔다. 일 시켜서 미안해. 일당이라도 줘야겠다. 대신 요리하는 거 가르쳐줘.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녀는 오후 내내 봉자 엄마에게 맛있는 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웠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찌개.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어준 손님도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오늘의 요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 요리사가 말해준 비법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뒤 그녀가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동업하지 않을래? 둘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갔다. 인테리어 사장은 가게에 딸려있는 방을 터서 탁자를 8개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적금을 해약했다. 봉자 엄마는 옷 몇 가지를 챙겨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반지하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집은 방이 2칸이었다. 가게 이름을 봉잔의 분식집에서 봉잔의 백반집으로 바꾸었다. 음식은 하루에 한 가지만 팔기로 하자.
좋아. 월요일에는 북어찜, 화요일에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수요일에는 해물뚝배기, 목요일에는 된장찌개와 누룽지 끓임밥, 금요일에는 병어찜, 토요일에는 순두부찌개. 일요일은? 일요일엔 뭐 안 만들어? 일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어야 해. 일요일은 쉬라고 만들어진 날이잖아. 그래, 그럼. 그리고 전날 과음을 했을지도 모를 직장인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북어국을 함께 팔았으면 좋겠어. 북어국? 응. 저기, 북어국은 원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래, 그것도 좋겠다. 난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넌? 나야 당연히 좋지. 외로울 때 난 크리스마스 트리 본다고 했잖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어. 1년 내내 우리 가게 안이 그럴 거잖아. 수십 개의 전구가 가게를 환히 비추었다. 벽과 식탁은 은은한 분홍색이었다. 약간 붉은 빛이 식욕을 돋운다고 인테리어 사장이 말했다. 그녀는 간판 스위치를 올렸다. 가게 밖에서 봉자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들어온다, 들어와! 간판이 훤하네. 봉자 이름 그대로 써줘서 고마워. 고맙긴. 네 딸이잖아. 그제서야 그녀는 봉자 엄마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기억이 났다. 키가 작아서 맨 앞줄에 앉던 아이였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학교에 오곤 했었다. 학교 다닐 적에 너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걸. 지금이라도 친하면 되지 뭐. 그녀의 말에 봉자 엄마가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눈동자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손님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입맛이 까다로운 박대리가 맛있다는 말을 그녀에게 2번이나 했다. 이 집 음식 진짜 맛있어요. 맞아. 나 미쓰리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지 몰랐어. 고마워요, 다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네. 저기 미쓰리. 네. 내 생각에 그 해물뚝배기 말이에요. 네, 해물뚝배기가 왜요? 봉자네 백반집 해물뚝배기도 맛있지만 회사 앞에 있는 식당이 더 맛있어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병어찜은 너무 짜서 하루 종일 갈증나더라. 그래요? 박대리님 고마워요. 바로 계산할게요. 내일은 사장님 오실 거예요. 네, 오시라고 하세요. 수요일 식단을 해물뚝배기 대신 낙지덮밥으로 바꿔야겠어. 병어찜은 안 짜게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장이 비서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 사장은 누룽지 끓인 밥을 달게 먹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 미쓰리, 어디에서나 늘 열심히 사세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봉투에는 사장이 직접 쓴 카드와 함께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어쨌거나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좋은 사장이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등들은 그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다. 밥을 먹는 동안은 많은 것들이 잊혀졌다. 부엌에서 봉자 엄마가 노래를 불렀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골 손님들은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제 그녀는 요리책 2권 정도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할 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요리책 2권 정도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할 줄 알았다. 봉잔의 분식집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작품을 쓴 윤성희 작가를 직접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봉잔의 분식집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윤성희 작가께서는 이 작품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뭐 커다란 그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그 요리를 잘하는 여자와 요리를 잘 못하는 여자가 친구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 그 잠깐 알던 그 친구는 지금 뭐 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결합돼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작가적 호기심에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문득문득 드는 호기심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왔군요. 근데 여기서 잠시 궁금한 게 윤성희 작가는 요리를 잘하세요? 아니요. 예. 아이고, 괜히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 봉자네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 봉자 엄마는 참 요리를 잘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요 이 작품을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작품 속에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 치유하려는 방법이 좀 따뜻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결국은 참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그 사장아들 피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고 또 이 봉자 엄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그녀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또 외로움을 좀 달래곤 하는데 작가께서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그것을 억지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더 부작용이 나는 거. 그냥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각자 자기의 그 내부에서 알아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이 봉자네 분식집에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사장아들 피라고 해야 할까요? 예. 어쩌면은 그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분식집 엄마도 봉자의 엄마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를 걷지 않았던 것도 그것을 오래 가만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저는 이 작품 속에서 그 대목이 참 공감이 가던 부분이 있는데 그녀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니까 쓸쓸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옅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을 먹나 봐. 저 이거 보고 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어느 날 제가 되게 외로워서 친구를 데리고 카페를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소라과자라고 있잖아요. 그 소라과자 한 봉지를 들고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경란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너 그만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라과자를 마구마구 집어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허한 마음을 이제 막 채우는 거.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나면은 좀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곳으로 생각이 가는 느낌도 들고. 작가님 어떠세요? 이렇게 좀 배고프고 허하고 외로운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진짜 사는 것 중에 이 먹는 것을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가장 세상에서 공평해야 될 대목이 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배고픈 사람이 없어져야 하기도 하지만 배가 부른 사람 중에 너그럽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공평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가 불렀다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채워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지만 뭐 방 안에 홀로 내던져 있던 이들의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담담하게 그려 보이는 작가. 그래서 윤성희의 이야기 속에는 소외된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작가께서는 어떠세요? 외롭고 소외된 이들한테 좀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 자체의 시선이 그런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것 자체의 시선이 더 낮은 사람에게, 더 쓸쓸한 사람에게, 더 소외된 사람에게 많이 닿아있기 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성향이기도 했지만 제가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이제 문학의 소재들이 어느 정도 많을 텐데 그래도 특별히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 보니까 아마 윤성희 작가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잔의 분식집 우리가 오늘 함께 했으니까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나의 소망은 그렇다.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를 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정은 딱 책을 덮은 다음에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덮었다가 한 달 후 혹은 1년 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제 소설을 읽었을 때 어떤 한 느낌이 딱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많은 독자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 역시도 그럴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새 작품 나오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잔의 분식집의 윤성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어느덧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독서실에서 소개할 작품은 어르신들, 노인들의 성 이야기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아들이 야한 비디오를 구해주는 내용인데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한창훈의 청춘가를 불러요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성희의 봉잔의 분식집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